옷을 좀 벗고 해도 괜찮을까요? 2시간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하실 텐데,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녀봤지만 우리 여기 진주 향교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출석하시고 강의 듣는 이 자세도 좋고 한 데가 잘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 진주는 마음껏 칭찬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주에 오면 늘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주처럼 아름다운 도시 이름이 있을까요? 없죠. 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혹시 그게 반대하시는 분?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느냐면 책과 글에 대해서, 책을 읽지 않는 분은 없지만 책을 내가 썼다라고 하는 거, 내 이름으로 책을 내보시고 책 표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논문 말고 예. 논문도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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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손 안 드신 분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표지에 적힌 책을 하나 남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왜 중요하냐? 이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책을 쓸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와서는 챗 GPT, 이를테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타이핑을 알아서 구술을 해도 그게 이 문장으로 정리돼 나오고 나중에 그걸 좀 달아보면 책이 되고, 그래서 책 한 권 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책을 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책을 남겨서 누구에게 전할까요? 크게는 우리 사회에, 또 작게는 우리 후손에게 이걸 전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 이를테면 나의 집안 어른이, 선대가, 선조가, 할아버지가 또는 정조 할아버지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이와 같은 책을 냈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이, 이런 정신이 살아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려면 책을 내려면 우선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이 아니라 글을 좀 잘, 좋은 글을 쓴다,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학에서 무슨 국어장문 시간이나 문학개론 시간에 하듯이 그 이론을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들, 책을 낸 사람들,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함께 좀 살펴보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오늘 2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그걸 좀 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다 일기를 쓰셨잖아요.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에세이, 수필이 되는 거고, 수필이 좀 더 발전하면 전문적인 걸 그렇게 해서 어디에나 내놓을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대한 것, 책이 뭘 할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세벌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문명의 충돌, 이런 책을 썼어요. 이제 옆에 보이는 게 그 책입니다. The Crash of Civilization, 이런 영어 제목인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세계 질서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걸 예단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책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았을까요? 과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데 문화전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문화전쟁.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는 서구를 중심으로 볼 때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충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화약고가 중동이라면 또 하나의 화약고는 한반도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우리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들이 잘 모른다. 두 번째,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지구상에서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가 일본을 좀 우습게 알지만 일본이 무서운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도 G2예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떼놈이라고도 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이런 이 관습이 우리한테 있어요. 일본 참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해병대 지원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군사력으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해병대는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하면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 그때는 이길 가능성이 없었는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군사력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절절매던 나라, 국민소득이 필리핀보다도 낮았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누가? 모두 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 같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세워서 지금 막강하죠. 미국의 상층부를 거의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유가 뭘까요? 민족 정신. 유대인 가정에서는 어딜 가든 아이들에게 유대 정신과 자기 글을 가르쳤어요. 이런 정신이 있고서야 이제 이렇게 가능한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경제를 이렇게 세운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존중할 만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어느 경제수석이 뭘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명백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세별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 문제, 종교 문제 이것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타협이 가능하죠. 근데 종교는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가 전혀 타협이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네. 네. 한국입니다. 정말 왜 저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국회로 가시면 지금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해도. 근데 저걸 이제 이 비난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강의를 못해야 될 판이니까 넘어갑니다만, 이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의 불씨가 일어난다면 정치 문제가 아니라 문명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 아니고 어디죠? 우크라이나가 부딪혀도 지금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핵을 쓰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는요, 종교는 타협이 안 됩니다.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7선녀의 시중을 들며 고대왕실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권에서는 젊은 자살 테러 지원자가 줄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협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거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가자 지구 전투에서 아랍권하고 타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그걸 얘기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1993년이면 그렇게 오래지도 않죠. 논문으로 썼다가 나중에 다시 책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재미있게도 그 말미에 보면 한반도의 통일 문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반도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 주한 미군하고 주일 미군이 철수하고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세력을 확장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G2로서 대립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단이 있는데 그대로 막 맞아가고 있는 중이죠. 네. 두 번째 책을 하나 보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세상, 인류 사회 전체를 내다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쓴다면 이런 책을 쓰기는 쉽지가 않죠. 어렵죠? 저도 못 써요. 그렇지만 우리들 개인의 문제, 내 가슴 속에 있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 앞으로 세상이 이를테면 작고 소박한 차원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국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 칼랩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문명의 붕괴라고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거에 위대했던 문명 로마 제국은 왜 몰락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이 쓰고 있어요. UCLA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주립대학이죠. 교수를 오래 했고 성균관대학에서 선자 교수를 해서 와서 강의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데 이 사람은 마야 문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섬의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시작해서 마야에서 뽑혀왔던 아메리카 원주민, 남아메리카죠. 그 문화를 얘기하면서 왜 이게 몰락했는가, 또는 그린랜드의 식민지를 개척한 바이킹이 왜 몰락했는가, 이 몰락한 기본적 패턴, 몰락한 원리를 찾아냈다는 거죠. 이걸 잘 대입해보면 중화문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글과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총균세라는 저 책 제목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퓰리처상 나픽션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와 문명이 무엇을 통해 발전했는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그 인류 문명이 앞으로 쇠퇴할 것인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붕괴, 무너진다는 개념을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일어난 인구 규모, 정치사회 경제 현상의 급격한 감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문명에 관한 두 가지 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큰 범주에서부터 사소한 작은 삶에 이르기까지 책이 없이, 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글자를 발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종자, 벽시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벽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유목생활에서 농경 정착생활이 가능했죠. 그것처럼
글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를 너무 크게 시작했지만 우리들 얘기로 돌아옵니다. 기록으로서의 책, 우리가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뜻하는 영어 히스토리의 어원은 그리스의 히스토리아, 찾아서 안다 이런 뜻입니다. E.H. 칸은, 여기 있는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역사는 사실의 해석과 의미의 탐구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5.16이라고 하는 이 군사 쿠데타, 군사 혁명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이걸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책임이 끝날까요? 역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사마천의 사기가 바로 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역사의 해석,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역사의 기록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게 뭐냐면 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조실록. 이 일제강점기에는 이걸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조실록이라고 불렀어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리조실록, 여기는 부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리조실록이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이조라고 하는 건 이만큼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 조선의 역사를 이씨 가문, 이씨지만 한 집안의 역사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말이 이조였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것은 마치 장애인을 절대로 장애자라고 부르지 않는 것, 간호사를 간호원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리조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일본에 대한 저항, 반대, 충돌 이런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죠. 왜 리조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조선 역사가 이를테면 봉건 군주제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쓴다는 거죠.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선조의 왕이 몇 대까지 있습니까? 27대까지 있죠. 그럼 맨 마지막 왕이 순종이고 그 앞이 고종입니다. 그런데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일제가 간섭을 했어요. 그리고 왕조실록에서 쳐주질 않습니다. 기록은 있지만 그리고 25대 철종까지를 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왕조실록을 여러분 어떻게 편찬하는지 아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보면 왕이 앉아있는 편전 밑에 파란색 옷을 입은 선비들이 엎드려서 뭘 적고 있는 게 있어요. 왕이 말하는 거 토시까지 다 적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관, 기록자예요. 그 사람들이 쓴 그 기록을 다 모아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조의 무오사와 김일솔의 사초 사건에서 시작된 거죠. 사초라고 부르는데 이걸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왕이 죽는 걸 승하했다 그러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초를 모아가지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왕조실록을 편찬합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 세종실록 하면 세종이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난다. 세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붙여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붙여요. 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문물이나 내치나 이런 데 출력한 왕. 조라고 하는 것은 외세와 어떤 건국이라든지 이런 데. 근데 뭐 왕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잘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대체로 그렇죠. 잘하는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이나 조도 어쨌든 그 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합니다. 그 조선조의 야사들이 많이 있어요. 야사의 이야기들은 틀리게 많아요. 떠도는 얘기들을 쓴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정사, 왕조실록은 거의 정확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그 아버지 태종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태종실록이 편찬되고 있을 때 그 사초를 좀 볼 수 없겠냐라고 했는데 사관들이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종이 좀 한번 이렇게 보자고 하니까 그때 정성이 누구냐면 황희입니다. 여기죠. 황희정성이 세종에게 전하께서 지금 사초를 보시면 앞으로도 모든 왕들이 사초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제대로 남길 수 없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신하가 황희정성이었죠. 기가 막힌 정성들이 있던 때입니다. 좌의전이 누굽니까? 맹사성입니다. 맹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세종이 포기하고 결국 못 받습니다. 왕조실록이 그렇게 배찬되는데 우리 왕조실록은 25년 철조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에 있어서 시기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국보 151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오종왕조실록, 수평왕조실록 같은 건 실록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태조실록에서 철조실록까지만 의미한다. 자, 여러분, 동양문화권에서 기록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마천의 상입니다. 사마천이 왜 어떻게 사기를 기록했는지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 연못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면 궁형을 받겠느냐. 궁형이 뭐냐면 내시를 만드는 겁니다. 내시가 되진 않겠지만 내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잘못하면 죽는 일이죠. 사마천이 왜 궁형을 받고 살아남겠다고 선택을 했느냐면 사기를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궁형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장작 52만 6천자에 달하는 대기록인데, 근데 이게 이 왕조실록처럼 편년체로 이렇게 시대별 사건을 써내려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본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기라고 하는 게 있고, 서라는 게 있고, 표라는 게 있고, 세가 열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태사공기라고 하는 것을 사건마다 뒤에 덧붙이고 있는데 태사공이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자기를 태사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붙여줬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다라는 이런 평가를. 역사서로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쓰여진 책이 사마천의 상이에요. 본기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대선으로 편년체로 기록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책과 제도 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달리 정책과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표라고 하는 것은 연표를 만들었어요. 연표를 만들어서 이 제후국들의 복잡한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손이 많이 가고 공이 들었겠어요. 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여러 나라들의 권력자들, 왕들을 다루는 것이 세가였고, 그 다음에 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그 시대의 영웅, 정치가, 학자, 군인, 일반 서민에까지 본보기가 되는 훌륭한 사람들, 또 훌륭하지 않더라도 도둑이라면 정말 대단한 도둑, 칼을 쓰는 자면 정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열전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런 역사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역사서가 없죠. 그래서 사기는 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교훈적 관점을 고집하고 있어서 역사상의 인물들을 자기가 도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은 이를테면 어떻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역사 기술에 있어서 과연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 또 영향을 끼쳤고 모범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종교와 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종교 에세이 책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사실은 이 거대한 문학 텍스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거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 에스더, 룻 이런 건 단편 소설이에요. 대로 단편 소설. 그리고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문학적 문장, 문학적 비유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학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문학 텍스트입니다. 종교를 성립하게 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종교적 절대자, 신이죠. 두 번째로 그 절대자를 설명하는 경전.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는 반드시 다른 학문이나 사상체계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학이 지금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이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이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논리에 있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자는 생부지 사회부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답을 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공자가 좀 모자라는 분이어서 그 대답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현실주의 사상가의 정치가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의 바탕에 서 있고, 그리고 공자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문적, 사상적 이 범주가 말하자면 현실적인 것, 현실주의적인 것이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거기서 공자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뭐 헐기되고 정신이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그 현실주의로 검증이 안 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 공자의 사상 체계가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공자는 그걸 명밀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가 학문입니다. 조선조 500년을 하나의 종교적 도구만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라는 말을 씁니다만 정확하게 말해서 학문입니다. 한때 유교를 종교로 만들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문학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한 끝에 이건 아니다 하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를 교리의 차원에서 비교를 해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문명 비평학적으로 비교를 해도 정말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똑같이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입니다. 이 적자입니다. 근데 서장자가 있어요. 서자, 하갈에서 난 서자인데 이삭보다 더 형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후손이 이슬람이 되고 이삭의 후손이 기독교가 된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이었는데 나중에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독교, 기독이라는 한자만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 것인데 개신교를 보통 기독교라고 부르니까 천주교, 개신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결국 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부르는 이 원래의 기독교는 성모 마리아의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근데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에게 천주교와 같은 그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 또 가톨릭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 얘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얘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 글이 문명기록의 양식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 미래학자예요. 인류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버크미스터 폴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인류 지식의 총량이 지금은 13개월마다 2배로 된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배로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문자의 기록으로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만큼 책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 문자의 기록을 담은 책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지식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13개월이 되면 2배가 된다는 거죠. 13개월이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가 1990년대 이전에는 2배를 되는 한 100년이 걸렸고 1990년대에는 25년이 걸렸고 21세기 초반 지금 13개월이 걸리는데 2030년대로 가면 3일로 단축된다고 보죠. 3일이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또 문화적인 지식 이런 것들 총량이 각기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의 총량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봐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닦고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아침 내가 가야 되는 길로 삶을 진행해 나가고 생활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바탕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데 이 인류 사회의 지식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습게 늘어나고 이게 뭘 바꾸느냐면 우리 생활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패턴 이런 걸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 식당에 가면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그 카운터에서 주문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관리하는 식당에서도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키오스크에 또 보면 별거 아니에요. 눌러도 고장나지도 않아요. 막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하고 안 되면 종업원 불러서 물어보고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요. 아니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다이얼 돌려서 그러던 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전화를 쓸 줄 알았겠습니까? 늘 계단을 걸어 올라다니던 사람이 언제 계단이 지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적응을 해야 돼요. 내 핸드폰이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0% 1도 쓰기 어려워요. 대체 우리가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이것 말고는 잘 안 하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것으로 엄청난 기능들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단위를 제가 이 디카시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들었는데 도대체 2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이 기능들이 지금 이 안에 이 조그만 핸드폰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마이크로 코스모스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어디 누구나 가서 내가 회의할 동안에 같이 운전하고 있는 사람 보고 좀 기다려라. 굉장히 미안하죠. 그 사람들한테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하고 어디 가서 좀 기다리라고 한두 시간 걸릴 거라고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전 핸드폰 가지고 게임도 하고 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도 옛날과 달라졌는데, 핸드폰으로 다 우리가 같이 게임을 하자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핸드폰에 있는 기능도 가능하다면 조금씩 익혀가는 게 좋다. 여러분 다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차에도 여러 가지 이 테크니컬 펑션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잘 안 익힙니다. 안 익히고 자동 주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거 귀찮아서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운전을 하고 해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좀 배워보려고요. 하나씩 배우면 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든지 전조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전자장치들이 지금 나오는 차들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이제 익히는 게 필요한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안 하면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조금씩 불편해진단 말이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가면 마천루로 빌딩들이 솟아있는 도시가 있죠. 맨하탄이라고 부릅니다. 맨하탄에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북쪽에는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게 있고 남쪽에는 NYU, 뉴욕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콜롬비아 대학이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들아이가 여기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런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교수로 오래 있었던,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그 학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3사람이 있어요. 한 학과에. 그리고 자기 지도교수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그리고 이제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죠. 근데 그런 걸로 비교를 하면은, 거기는 여러분, 한 학과에, 한 대학의 학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3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제프 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난민 독립하고, 또 한 사람은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IBRD, 세계개발은행 부총재고 이렇습니다. 그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나오신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학위를 마치고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한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에 레이몬드 위버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고, 이 사람이 학생 한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을 들고 와서 선생님 이 책 읽으셨어요? 위버 교수가 나 그 책 못 읽었는데 못 봤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 책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나온 게 벌써 몇 달이나 됐는데 아직 이걸 안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버 교수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네 나한테 신곡이라고 하는 책 읽어봤냐? 그 학생이 당연히 안 읽어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언제인데 아직도 이걸 안 읽었냐?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신곡이라는 책 한 권을 줘서 보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먼드 위버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을까요? 새로운 책, 오늘날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도 중요하지만 고전의 중요성, 그리고 인류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 그 원제는 모비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또 그런 소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예, 아마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고래잡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이래요.
Call me Ismael.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 그 주인공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아브라함의 서장자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에요. 이 책은 아주 성경적인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Call me Ismael.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다오지만 의역을 하면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가본이 뭘 발견했다가 아니라 나는 어디 가서 뭘 발견했다가 아니라 내가 가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쓰는 게 의역이 자연스러운 번역인 거죠. 지나가는 얘기지만 한강 얘기를 잠깐 하면 한강이 상을 받아서 난리인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번역이 좋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번역. 원래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로 맨 부커상을 받았는데 이 맨 부커상은 영국에서 주는 상이에요. 부커상이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영국의 맨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후원을 하면서 맨 부커상이 됐어요. 근데 이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게 이 맨 부커상, 프랑스의 콩쿠르상, 그리고 노벨 문학상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맨 부커상을 받았는데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그때 26살이었던 영국 여자아이가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어땠을까요? 이 번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원문하고 너무 다르다. 근데 데보라 스미스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하지 않고 유럽 사람들이 읽기 좋도록 어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너무 작가의 원래 언어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부커상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번역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유럽에 알려진 작가가 한강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과거에 황석영이나 또 조정래나 이문열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전부 한 10권짜리 대하 장편들이 있어요. 근데 한강은 길어야 한 권입니다. 장편으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지 못하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딱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선배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6.25 동란이나 그것을 올라가서 일제강점기나 이런 것에서 민족의 비극을 얘기했다. 민족의 비극. 국가적인 과제. 근데 이걸 서양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비극은 자기 나라에도 다 있어. 공감을 안 해요. 그건 그렇겠구나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강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사건을 국가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의 내면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그 개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팠느냐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학의 주제에 있어서 세대가 바뀌고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 한강의 소설 여러분 읽어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아주 섹슈얼한 표현들이 많아서 종교계에서 반발도 하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줄거리는 그렇게 별 재미가 없지만 이걸 묘사하고 서술하는 그 문장이 아주 시적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한림원에서 시적인 삶, 서정적인 서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운이 좋았어요. 아시아종의 여자 작가한테 줄 차례입니다. 만약에 남자 작가를 줄 차례 같으면 중국의 옌넨커나 아니면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렇겠죠. 근데 이 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결과는 뭘까요? 국가적 경사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진영 논리가 나오고 있죠. 보수 쪽에서는 5.18이나 4.3을 온당하고 거기서 피해 입은 사람들만 묘사하는 이를테면은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작가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이 그렇게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진보 쪽에서는
국가적인 아픔을 문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상흔이었느냐 하는 것으로 실감 있게 성화시켰다라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 또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진영논리가 지금 한국의 가장 병폐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쪽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내 편이면 잘못해도 그냥 괜찮아. 다른 편은 잘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거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나누어지고 거기다 이념으로 또 쪼개지고 이건 누가 부추기고 있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바로 잡아야 돼요?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선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의 문제가 앞으로도 이 논란이 시끄러울 텐데,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문학은 현실과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작가가 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건 그 작가의 몫이에요. 그러나 작품이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또 이를테면은 체계적으로 비평하고 하는 것은 또 다음의 몫이에요. 근데 이 이를테면 작가를 자기가 본 시각으로 기술한 그 문제를 두고 이 작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문학과 현실이 또는 문학과 정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율성,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할 때 내가 객관적 상식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비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자, 이 평가 문제를 얘기하다 있었네요. 허만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인세가 한 3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서점에서 고래잡이에 관한 책이니까 소설 쪽에 꽂아놓지 않고 수상서적 쪽에 꽂아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영문학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 셰익스피어의 리오와 허만 멜빌의 모비딕,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의 오드리 바이처 폭풍의 언덕, 이렇게 꼽습니다. 이 100년 동안 잊혀졌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을 누가 발굴했느냐? 이 레이먼드 위버 교수예요. 문학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이 작품이 중요하다, 어떤 정신적인 차원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이 해박한 어떤 성경적 지식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한 인간의 투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자연의 절대적인 환경과 어떻게 부딪히는가, 이렇게 비평을 하면서 이 작품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브론테에서 폭풍의 언덕도 그래요. 처음에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는 뭐 이런 엄선한 복속에 관한 소설이 다 있냐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언니가 제인 에어를 쓴 샤롯 브론테예요. 친언니입니다. 샤롯 브론테가 쓴 제인 에어는 나오자마자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동생의 작품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처럼 인간의 심리를 강렬하고 이 팽팽하게 묘사한 작품이 어떻게 있겠는가, 이런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레이몬드 위버 교수가 바로 그 모비딕을 다시 평가하게 한 비평가였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나다니엘 호돈, 나다니엘 영어로 읽을 때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읽는데 우리는 보통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알고 있죠.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나다니엘 호돈이 쓴 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다 아시죠. 이 멜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자기가 좋은 작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생애를 마쳤습니다.
자기가 정말 위대한 천재적인 화가인데도 살아있을 동안에 평가를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고흐의 소원은 일생 동안 전시회를 하나 하는 것이었는데 전시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독자적인 전시회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중에 그림 한 편 딱 판매했는데 그것도 화상. 아트 밀러인 동생 태우가 샀습니다. 그래서 번 돈이 여기도 한 4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고흐가 동생 태호한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내 그림이 물값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이해해 줄 것이다. 여러분 참 처참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동생이 형한테 말년에 가면 고흐가 칼로 물감을 찍어서 캔버스에 칠하듯이 강렬하게 많은 물감을 쓰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 물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왜요? 물감을 맨날 동생이 사줍니다. 고흐는 자화상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요? 서민의식이 있어서? 아니요. 그 이전에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자기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고 고흐의 파리에스의 2년간 Less than 2 years in Paris 라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저는 고흐 전시회가 있으면 열리는 저처럼 뛰어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세상에 남들이 버린 캔버스를 줄 서서 그 위에 흰색으로 칠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그림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엑스레이 촬영으로 아트 그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옆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흐가 그랬던 것처럼 험한 매일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품은 나중에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그걸 발굴한 사람이 누구? 레이먼드 위버 교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딱 11시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늦게 도착하니까 여러분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면 천수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늘 서울에서 살았죠. 여기가 교수님 있는 동안에도 동대문구에서 살았고 지금도 집이 서울에 있는데 제가 방송과 수학이 말할 전략을 말하면서 우리 양평에 살았어요. 양평에서 이제 이 양평에서 나와야 해요. 양평에서 나오려면 그 시간간 대중교통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장에 세워 있는데 그걸 복잡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옵니다. 광주에서 몇 시에 출발하느냐면 2시 반에 출발해요. 그래서 참 소환이 얼마나 좋습니까? 택시탑에서 나와도 KTX 타고 여기 오고 여기서 택시 타고 4시 반에 양평에서 출발했는데 여기 10시 5분 도착한단 말이에요. 4시 반, 40분 처음에 그리네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더워서 열이 나서 거기도 버스 먹고 제가 먹고 되겠습니까? 했다고 선생님한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버스 입고 하도 안 따라 편하게 하면 됐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우니까 입고 이제 괜찮은가요? 이제 감독 선생님께서 그런 이 마이크로소프트 어떤지 찾고 자 여러분 객권유익이라는 말 있습니다. 객권유익. 뭐 설명 안 해도 알게 딱히 한자 한번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최근 평이만 해도 유익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제 얘기일 때, 제가 여기 경남 오성에 오성군 영호면에 영호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생님들 다 국민학교 다니셨죠? 초등학교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제 초등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내 학교 이름 오늘 왜 뺐어가? 근데 국민학교가 일종의 국민동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로 영어는 뭐 엘리먼터리 스쿨, 기초학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거는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니는 건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뭘 했냐 하면 도서위원이라는 걸 했어요. 그 도서위원은 보통 이제 4, 5학년, 4학년 때부터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1장 선수였습니다. 어디 나가면 그런 얘기 하는데 상을 받아오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받을 때가 더 많을까요? 못 받을 때가 더 많을까요? 못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상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에 그런 경험 때문에 평생 글을 읽고 글 쓰고 또 책 쓰고 가르치는 이런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도서위원 할 때 그때 도서관에 진간과 철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책을 보려고 아니에요. 민주공화국 출세있고. 근데 그거는 내주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서위원한테 있어요. 참, 그것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 뭐냐면, 진단하고 철쭉이 다양한 집단 형제입니다. 근데 이게 고생 하는데 나중에 공주 두 사람, 언니 동생과 결혼을 하게 돼서 크게 성공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우리 초등학교들, 아니, 그렇게 재밌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읽었던 책으로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 이런 기억이 다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처음에 초기에 내가 읽었던 주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책. 혹시 누가 이렇게 부를지 모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지금까지 강렬하게 좋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냥 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딴 사람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그 집에 있는 사람도 말하지 말고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억을 우리가 가슴속에 곱게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피해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 책, 나에게 영향을 미친 말 한마디, 또는 내 운명을 바꿀 인물, 내 운명을 바꿀 한줄기 문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중학교를 여기 지주중학교에 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이미 3시간까지 다 까먹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걸 배고파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버릇이에요. 한 3시간까지는 다 도시락 꺼내서 먹고 점심때는 밖에 나가서 먹고 이러는데 저는 점심때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중학교 때 제가 읽기 시작한 책이 도원결의에서 시작하는 삼국지였어요. 정확하게는 삼국지가 아니고 삼국지 연의입니다. 삼국지는 진수가 쓴 역사서고 삼국지 연의는 나관중이 쓴 소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이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진수의 삼국지에는 도원결의 이런 거 없어요.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이걸 소설로 쓰면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도원결의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똑똑해요? 복숭아꽃 부던 아래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는 달리 태어나서 죽을 때는 한 시에 되고 매일살이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삼국지 연의에는 제갈량이 제갈공명이 신발을 쌓아서 동락풍을 비는 장면입니다. 근데 삼국지 기수가 쓴 역사서에는 그런 전혀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삼국지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주유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주랑의 미소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유가 음악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연회를 할 때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연주를 하는데
악공 중에 누구 한 사람 반응을 틀리면 우리가 싹 돌아오면서 씌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걸 조랑의 미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요 역사성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국지 연이 30대라고 되어 있는 그 소설이 얼마나 여기서 핵심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사는 지혜와 경륜을 인정을 시켰어요. 그럼 제가 그 이후로 세상을 아주 지혜롭고 잘 살았느냐? 아니요. 중국을 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러 것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삼국지 같은 책을 읽고서 삶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정도라도 했지 안 그랬으면 훨씬 더 못했을 거라고. 이런 독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책 읽기를 북돋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는 것인데 책이 다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첫 재밌는 것은 4월 23일이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최고 저작권의 날인데 4월 23일이라고 하는 날이 좀 특별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의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스페인의 카탈루나 지방의 축제날 세인트 조지의 날, The Day of Saint George. 이 날이 이를테면 책 읽는 사람에게 이 모집 선물하는 게 4월 23일. 그런가 하면 셰익스피어는 영어 문화권의 영국의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입니다. 사망일이 1616년 4월 23일 동일한 그렇게 동일한 날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인물은 영국에서 이를테면 누가 존경하고 안 하고 없습니다. 그냥 국민적 존경의 대상입니다. 프랑스가 영국의 영어를 매우 무시했으니까 뭐 영어 같은 거로 위대한 문학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든 게 뭘까요? 셰익스피어이고 영어로.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말하죠. 셰익스피어는 인도와 바꿔주자. 누가 인도와 바꿔주자. 뭐 인도는 바꾸고 말고 하는 것도 없이 그때는 영어가 영국의 시민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라고 하느냐면 세종학만. 중국에는 공자학원 또는 공자학당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의 첫 획득을 될 겁니다. 세종학당은 온 세계 한 40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영국은 영어를 가르치는 기관을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부르고 프랑스는 앙리앙스 프랑스에라고 부르는데 독일은 괴테 인스티튜트. 괴테의 무엇입니까? 괴테를 장단의 대표는 스페인은 세르반테스 연구원이라고 해요. 세르반테스가 장단의 대표는 인정을 붙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영국에서 영국을 대표한 스페인에서 스페인 문화권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세르반테스의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이 뭐죠, 여러분? 딴 데서 이거 보면 잘 몰라요. 문과부에서 일하는 책 드림 날. 드림은 우리말로 드린다는 뜻인데 영어로 D-R-E-A-M 해서 꿈이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 제정을 했습니다. 객권 유일 책은 여기만 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까지 책을 놔두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책을 두고 시간이 되면 펼쳐보고 객권 유일이야. 아니 자기 전에 여러분 잠 안 와서 보험사에 맞춰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잠을 잘 못 자는데 연세가 드시면 다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책 읽으세요. 잠을 잡아요. 책 읽다가 얼굴에 책 놓고 쓰고 잠이 돼요. 불 안 꺼도 돼요.
그때 정말 읽다가 잠 잘 오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읽다가 잘 자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이름이 이렇다면 사실 이 사람이 수능 접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책을 가져와서 이거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가격이 그거 안 붙어 있었습니까? $5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산을 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똑같은 책 들고 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책은 얼마죠? 50달러.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동일하는 거죠. 그 당시 지금 몇 시간 뺏고 있다는 얘기. 서점주의가 아니고 서점 점원이 그렇게 값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건 다시 말하면 저가가 어떤 때였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 점원이 확고하게 어떤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벤저민 필라델피아에서 자동차공 도시죠. 인쇄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토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금요일 밤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고 지식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각자가 책 한 권씩 들고 와서 읽어보고 토의하자. 요즘 말하면 스타디 클럽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클럽 회원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수입한 책들을 들고 와서 쌓아놓고 돌려가며 읽었는데, 플랭클린이 이걸로 공립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서관 조합으로 발전을 했고, 미국 도서관이 시초가 되었고, 다시 말해서 세계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도서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종이 책이 아니라 전자 정보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도서관의 처음은 그거였다. 그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회나 자문화가 있는 걸 하죠. 그래서 산업합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대학인데, 대학의 심장부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칼라일이 현대의 진정한 때는 도서관이다라고 말했고, 오즈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도서관의 절반을 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한 사람 세상을 떠나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들도록 쌓아온 지식이나 교양이나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어른 가운데 100세의 이런 분이 계셨는데,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보고,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일 같이 하지 마. 오늘 여러분, 여우도 100년이 되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옛날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습니다. 100년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단순히 10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서 지식과 경륜을 가진 노인의 지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월권의 물건 신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만큼 이 책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병주라고 하는 대만 학교의 문학관이 있는 이병주라는 작가의 작품을 연구한 것인데, 이걸 분들이 누구냐면 평균 연령 80세의 한분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서울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전인가요? 세상을 떠난 국회 부의장하던 이상덕 씨가 그 소망교회 장로였는데, 이명박 의원이라고 했죠. 그 교회에서 리타이어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필관을 만들었어요. 소망수필관. 그리고 이제 저를 강의에 초청해서 제가 이 시간을 두니까 또 매주 한 번씩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우리가 뭐 글을 쓰겠어. 그냥 글 쓰는 거 강의나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매주 한국을 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하고 그게 숙제라서 한 주 내내 고민을 하고 이러셨는데 그게 한 두 달, 세 달, 제가 한 3년을 그걸 했어요. 두 달, 세 달이 지나니까 작성이 있습니다. 수업을 한 시간 해서 다시 풀어나고 고치고 절반은 수업을 하고 절반은 또 한 시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있었어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지나는 동안에 각자가 발표한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이와 같은 방식의 각종 책을 12편이 채용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운동으로 했습니다. 이병주라는 작가를 읽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감상으로 굉장히 감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병주 국제문학제에서 연구상을 받는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상이라고 하면 상금이 그때는 300만 원이었고 지금 500만 원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내 손으로 글을 쓸 수도 없고 기본으로 못 쓰겠고 컴퓨터 기본으로 못 쓰겠는데 장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건데 전부 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남기겠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쓰십시오. 잘 글을 쓰는데 뭘 써야 돼? 쓸 수 없을까요? 오늘 본것 중에서 놀라운 거 없을까요, 여러분? 객관하다. 균열된 그 탐새로 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렇게 기카시를 쓰는 사람들은 딱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명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제목을 붙여서 한 5줄 정도 했습니다. 내일 경남 창원에서 세계 기타 시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우리 세계에서 기타 시를 쓰는 사람들이 몸에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기타 시를 내고 그 다음에 세계 시성의 기타 시 공모전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사진 찍고 매주 더 붙이는 그게 이제 시예요. 제가 한국 기타 시 이렇게 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 회사에서 주관했는데 초등학생부터 90 가까운 노인까지 다 이걸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강의도 오게 되면 기타시 강의를 한번 해서 재밌더라고.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싶은데, 뭐죠? 여기서 우리 지금 향정에서 좀 고민을 되면 오라고 할지 아니면 시험탄에서 잘릴지 모르겠어요. 잘리면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또 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그렇게 나누니까. 제가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면서 6년을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시골, 진주, 그리고 서울, 양평, 4군데를 가면서 살았는데, 그 진주는 늘 제 마음속에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진주를 와가지고 좀 시간이 있어서, 진주 중고등학교 옆에 다리 있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제가 숙하는 집이 있었어요. 문을 감고 찾아가라 그래도 차가 없었어요. 문을 감고. 그 담벼락이 어떻게 생겼고, 그 집에 무슨 집이 있고 다 기억이 나요. 가봤는데, 웬걸요? 어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갔는데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 있어서, 눈을 뜨고 찾을 수 없어요. 차라리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평양에서 진주가 제 고향이 아닌 것이 아니죠. 거기 있어서 제가 탈식을 했습니다. 한단지기 전에 좀 먼저 와볼까. 그래서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정말 막내 동생처럼 아들처럼 사랑해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대학을 가고 나서 선생님이 진짜 배워야지 뜻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핑계인데, 내가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가 되어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가 되어서 이제 서울대학교 연락을 드렸어요. 사모님 전화를 받으신 선생님께서 작년에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깨닫겠다. 선생님이 제가 출세해서 오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선생님 저 왔어요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런 원난 생각을 했는지 제 인생에 몇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만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지금도 후회하는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들어고 하는 거 보면 저희는 어쨌거나 그런 게 마음의 보약, 어머니와 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지주에서 살아가시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시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없을까요? 놀라운 사람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거죠. 그냥 누구나 하는 일상생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 그의 소재로서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고를 보고 그 사고에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 감동을 얻었다면 그게 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지상주의, 다른 말로 유의주의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놀랍지 않는 노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놀라운 감동 같은 것, 공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눈을 예의주시해서 뜨고 보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스쳐 보내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근간으로 들어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국토일지로 잠깐 써놨는데요. 이 시외 정동이 강의를, 아침 2장 강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아침에 샌드위치나 토스트 같은 걸 먹으면서 아침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문학자를 불러서 강의를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고, 이곳에 재미있게도 책임있는 정책과 이런 과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 양평에는 자전거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과. 그래서 자전거과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것만 전담한 과를 하나 줬거든요. 이 군포시에는 책임있는 정책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이런 게 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진주 유교 지원과 이런과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짜는 거냐면, 지자체장에, 생각해볼 거거든요. 지자체장이 뭐예요? 지자체장의 직접 상식적 수준에 달린 거예요. 이 모르는 건 그 사람에 싸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잘 소통이 되려면, 이와 같은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아는 분이 지주시장이 되면 되는데, 그거 하시켜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이 여자는 누구지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이렌 이거 누가 하셨어요?
모르는데, 이 전부 다, 이 공주가 왕가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서건들을 홀리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스타벅스의 마크입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커피 체인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이, 커만드들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에, 그 선언들이 나온단 말이죠.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선언들은 일정 한 회사가 있는 이름이 뭐냐면, 스타벅스예요. 거기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스타벅스. 이 사람 뭘 하느냐 하면, 아니, 이 항에서 하면은 도대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래 간판에 앉아서 맨날 책만 읽고 있어. 그것도 우수의 장진 쳐보려고.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책 읽는 사람. 인문학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스타벅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커피 기업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대단한 커피 도전이죠. 우선은 미국 커피에 가면은 주문을 하고 나면 저는 진동배를 쓰지 않습니까? 그 배를 우리도 이제 가서 타고 가는데 스타벅스는 온 세계에서 진동배를 쓰지 않는 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안 하고 얼굴 대 얼굴로 번호를 불러서 얼굴 보고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어떤 자기들만의 스타벅스 이런 쪽에 미국 시애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서해안으로 위에서 항구가 맨 위에 이게 시애틀 지역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LA의 뉴욕항이고, 그다음에 한 거치한 거리에 샌디에고가 있는 시애틀이나 샌디에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들이에요. 이 시애틀에서 이제 모래장 같은 일을 하다. 커피 체인 스타벅스 다른 데는 여러분 커피 원하려고 하면 안 줘요. 스타벅스는 유일하게 좋다. 유일하게 좋은 것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 시애틀에 지금도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좀 통로가 이렇게 길고 컴컴하고 거기서 커피를 한 잔 시키려고 줄을 섰는데 세상에 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 더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옆집에 가서 커피 마셨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겁니다. 스타벅스 1호점에 가면 여자는 사이렌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바닷가에서 이 배스노트를 물에 빠뜨리게 하는 그 사이렌인데 스타벅스 1호점의 이 로고에는 가슴 양쪽에 점을 하나씩 찍어놨어. 그 전국적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1호점만 그 표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복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상의를 다 벗고 입게 됩니다. 없으면 흰옷을 입고 입게 되죠. 이게 별게 아닌데, 아주 강렬한 효과. 실제로 만능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효과를 잘. 한번 점이 약간 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건 나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경남 하동에서 녹차를 이 스타벅스에 납품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십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미국 텍사스에 홀맨이라고 하는 시골이 있는데 여기에 사위하고 딸이 와서 앉아있다가 장인이 야 우리 에벌린에나 갔다 올까? 또 갔다 왔어요. 100km 떨어진. 그래서 이제 3시간이나 달려서 별맛도 없는 음식을 먹고 또 3시간을 달려서 돌아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무 음식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심하던 차에 장인이 에버랜드나 갈까 하는데 자꾸 누가 뭐가 있겠느냐고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 의견을 합리적으로 내세우고 소통하지 않는 문제 이런 걸 책과 글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구하고
내가 누구하고 한마디 해줍니다. 또 내가 에밀리 브루스의 다 충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스가에 꽂혀있는 세계적인 위인들을 조력자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논리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머리한테 손 닿는 데에 책을 두고 읽고 하는 이런 일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동생을 말씀드린 이 에버니가 그런 걸 에버니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런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의 문제가 우리들 주변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웃하고 사이 나쁜 경우 대부분 소통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 사람 되게 나빠.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자기 가족도 심리병을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도 세계사적 위인들과 소통하는 도와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이 마크라고 하는 컴퓨터 자본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들끼리 통하는 뭐 무슨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 소셜 네트워크를 시작했는데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결국 이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올까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거죠. 자,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수업을 마치고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이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은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 문과를 다니다가 유교 동안으로 중퇴했습니다. 결혼 못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문단에 나와서 남옥을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겼고 전라의 경험, 유교를 겪었죠. 되게 좀 어렸을 때지만 아들을 먼저 보낸 건 창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죽고 난 다음에 13억을 유산 13억을 목에 서기자리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위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양입니다. 화양, 꽃향기가 왜 이런다? 주향, 수양의 천대를 내 주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수양과 천대를 간다는 얘기일까요? 술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향은 사랑의 향이라 말리는 거죠. 이 문학적 암흑에서 그것을 뭐 책을 기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마르고 자기 중심적이며 늘 다른 바꾸어진 것 같은 이런 일상 속에 안주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입니다. 이건 이제 이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가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얼음이 녹으면 어디 있어요? 눈이 녹으면 내 가슴이 상달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방식, 접근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우리의 정신을 그 안테나를 개방해놓고 살기 때문에 떠오르는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방을 좀 정신의 영역을 개방합니다. 그렇게 개방을 하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실을 갑자기 바꿔서 여러분들이 인생자 같은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니까요.
그와 같이 다른 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기적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기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안정병이가 일어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은 지금 이 땅에 없는 그 누군가가 그 독답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보내시지 말고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날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날의 첫 시작이다. 남아있는 내 날의 시작이다. 그 세상을 좀 달리 보세요. 제가 애써서 책을 얘기하고 글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그 지식을 더하자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자, 그렇게 보면 나와 더불어서 살아온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루 화내거나 말을 기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썩이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속썩이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그죠. 기분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색을 돈을 버는 거예요. 작은 돈을 버는 사람은 색을 쳐야 돼요. 큰 돈을 버는 사람 아니 작은 돈을 버는 사람은 바꿔요.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색을 그러니까 색을 유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오고 싶어요.